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구현해 드릴 이야기는 검은 돌, 하얀 돌, 내복에 먹고 산다는 셋째 딸, 재치 있는 딸 이야기예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혜로운 딸들의 이야기들을 모아봤어요. 첫 번째 이야기, 검은 돌, 하얀 돌 설화는 위기에 처한 아버지를 구하는 딸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옛날 이야기에 나와 있듯이 권선징악의 내용으로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내복에 먹고 산다는 셋째 딸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저는 용인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는 설화를 각색해 봤어요. 이야기 속에서는 복에 관한 문답을 나누다가 쫓겨난 셋째 딸이 숲 굽는 총각을 만난 뒤 금덩이를 발견하고 발복한다는 내용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지요. 딸은 발복을 하지만 아버지는 몰락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박해하고 내쫓은 아버지를 딸이 다시 모시는 효행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 재치 있는 딸 설화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다양한 성격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가난한 아버지가 부잣집에 시집 보낸 딸을 보기 위해서 사돈집에 갔다가 벌어진 일, 딸이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보러 갔다가 벌어진 일 등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고 있어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딸의 재치로 망신을 당할 뻔한 아버지를 구하는 효행담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제가 각색한 내용은 어떻게 다를지 잘 들어봐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검은 돌, 하얀 돌, 내 복에 먹고 산다는 셋째 딸, 재치 있는 딸을 구현해 드릴게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검은 돌과 하얀 돌. 옛날 어느 마을에 아내를 일찍 여의고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아주 부자로 잘 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죠. 하지만 가난한 호라비에게는 지혜롭고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네 덕에 살고 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게야.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지요. 가난한 호라비의 딸은 마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아버지를 봉양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호라비는 딸에게 의지하며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도 부자 호라비에게 돈을 빌려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했어요. 부자 호라비는 무슨 생각인지 가난한 호라비에게 돈을 계속해서 빌려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자 호라비는 가난한 호라비를 불렀어요. 나를 왜 부르는 거지? 내가 빌린 돈 때문인 것 같은데. 가난한 호라비는 걱정을 하며 부자 호라비의 집으로 갔죠. 여보게, 자네가 나에게 빌린 돈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 돈을 모두 돌려줘야겠네. 아니,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가지고 갈 때는 언제고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인가? 부자 호라비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가난한 호라비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죠.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 며칠만 시간을 주시지요. 부자 호라비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가난한 호라비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그 돈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긴 하고 또 내가 자네에게 그 돈을 안 받아도 되고. 부자 호라비는 빌린 돈을 안 받는 대신 가난한 호라비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돈만 안 받겠나?
평생 자네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이 해주지. 내가 나이가 좀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가? 부자 호라비의 말에 가난한 호라비는 화가 났지만 입 밖으로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자기 때문에 딸이 팔려가게 생겼으니 그 슬픔과 화는 말할 수가 없었죠.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가난한 호라비는 겨우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럼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지요. 그래, 그래야지. 잘 생각해보게. 딸을 주든지 빌린 돈을 다 내놓든지. 가난한 호라비는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한숨만 쉬었지요. 아버지, 무슨 걱정 있으세요? 딸의 얼굴을 바라보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 제가 도와드리지요. 내가 미쳐서 그 부자 호라비에게 돈을 빌렸구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너를 달라고 하는구나. 딸은 마음속으론 걱정이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걱정 말라며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달리 방법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가난한 호라비가 빌린 돈을 자기들에게 주느라고 딸을 빼앗기게 됐다고 생각했죠. 아이고, 저 못된 늙은 호라비가 돈 몇 푼 빌려주고 딸을 데려가려고 하나 봐요. 천벌받을 영감 같으니라고. 사람들은 부자 호라비를 욕하고 비난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부자 호라비가 찾아왔어요. 여보게, 돈은 준비되었나? 가난한 호라비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죠. 내가 돈 몇 푼 빌려주고 딸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던데. 나도 그런 소리를 듣고 어찌 자네 딸을 데려가겠나? 그래서 내가 자네와 내기를 하려고 하네. 어떤가? 부자 호라비는 주머니 하나를 들고는 검은 바둑알 한 알과 하얀 바둑알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바둑알을 주머니 안에 넣었지요. 이 주머니에서 바둑알 하나를 꺼내. 그것이 검은색이면 내 아내가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하얀색이면 자네의 빚은 모두 없애주겠네. 가난한 호라비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부자 호라비는 사람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주머니에서 하얀 바둑알을 빼고 검은 바둑알로 다시 바꿔놓았죠. 그리고 증인이 필요하다며 마을 사람들도 모두 불러들였어요.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부자 호라비를 욕했지요. 자, 조용히들 하게. 자네들이 뭘 잘 모르고 나를 욕하는 모양인데, 내가 돈을 빌려주고 딸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내기를 하는 것이라네. 이 주머니에서 하얀 바둑알을 꺼내면 내가 빚도 없애주고 내 재산을 다 주겠네. 자네들이 증인이네. 부자 호라비는 주머니를 가난한 호라비에게 내밀었어요. 가난한 호라비가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는 순간 딸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제가 꺼낼게요. 걱정 마세요. 딸은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쥐죽은 듯 조용히 하며 딸의 손만 바라보았죠. 딸은 바둑알을 쥔 손을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부자 호라비는 싱글벙글 신이 났어요. 어서 손을 펴보거라. 딸은 꼭 쥔 손을 얼굴 가까이에 대고는 살며시 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바둑알을 꿀꺽 삼켜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하얀 돌이에요! 하얀 돌! 딸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바둑알을 삼켜버린 딸을 보며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기뻐서 돌을 삼켜버렸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주머니 안에 돌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 돌이 만약 검은 돌이면 제가 삼킨 돌은 하얀 돌이 맞는 거잖아요. 딸은 부자 호라비에게 주머니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부자 호라비는 주머니를 꽉 쥔 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소리쳤어요. 아이 그래요. 딸 말이 맞는데 주머니를 어서 내놔요. 어서 뒤집어 보라고요. 사람들의 성화에 할 수 없이 주머니를 딸에게 준 부자 호라비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딸은 주머니를 손에 쥐고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증인이십니다. 이 안에 검은 돌이 있으면 저희 아버지의 빚은 물론이고 저분의 재산도 저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딸이 소리치며 주머니를 뒤집자 그 안에서는 남아있던 바둑알 한 알이 툭 떨어졌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검은색 돌이었지요. 아이고 세상에 이제 부자가 됐어요. 빚도 없어지고 저 못된 영감 재산도 전부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은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했어요. 아, 그래요. 정말 잘 됐어요. 우리 때문에 빚을 졌던 거잖아요. 가난한 호라비는 지혜로운 딸 덕분에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재산은 모두 다시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모두 잃은 부자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대요. 내 보기에 먹고 산다는 셋째 딸.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로 잘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 말고는 부러워할 것이 없었지요. 우리가 아들은 없지만 그래도 잘 자란 딸이 셋이나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소. 그럼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모두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허허, 내 덕이라니요.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 고맙구려. 남편은 갑자기 딸들의 생각도 아내와 같은지 궁금해졌어요. 세 딸을 모두 불러서 마당을 거닐며 첫째 딸에게 먼저 물었어요. 얘야,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너는 누구 복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첫째 딸은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대답했어요. 당연히 아버지 복이지요. 제가 누구 복으로 살겠어요? 아버지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번엔 둘째 딸을 불렀어요. 그리고 또다시 물었죠. 너는 누구 복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둘째 딸은 잠시 생각하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거야. 당연히 아버지 덕이지요. 아버지는 두 딸의 대답에 만족해했어요. 마지막으로 막내딸을 불러서 똑같이 물었어요. 그런데 막내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답답하단 듯이 다시 물었죠. 아니, 얘야, 네가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지 않았느냐? 그것이 누구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이다. 그제서야 막내딸은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길러주셨지만 이건 모두 저의 복이지요. 저는 제 복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셋째 딸의 대답에 아버지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딸을 바라보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소리쳤어요. 뭐라고? 네 복으로 살고 있다고? 그래, 네 복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 한번 두고 봐야겠구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서 네 복대로 한번 살아보거라. 화가 난 아버지는 셋째 딸을 당장 내쫓아버렸죠. 딸은 집을 나오자 갈 곳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산으로 터벅터벅 걸어서 올라갔죠. 산 중턱쯤 가다 보니
작은 움막이 하나 보였어요. 계십니까? 계세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오셨나? 움막 안에서는 더벅머리 총각이 온통 숯검댕이 묻은 얼굴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딸은 놀라지도 않고 총각에게 부탁했어요.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총각은 어리둥절해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총각의 어머니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얘야, 우리 집에 누가 왔느냐? 손님이 오셨으면 들어오라고 하거라. 딸은 이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총각은 늙은 어머니와 숯을 구워서 팔아 겨우 먹고 살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예쁜 아가씨가 들어오자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예쁜 아가씨가 우리 집에 어떻게 오셨나요?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예? 아니, 고운 아가씨가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딸은 방안을 한번 살피더니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늙은 어머니와 총각은 셋째 딸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지요. 저녁을 먹고 날이 어두워지자 잠을 자야 했어요. 그런데 방은 하나뿐이었죠. 숯 굽는 총각은 이불 하나를 들고 부엌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주인이 방에서 주무셔야지요. 제가 부엌에서 잘게요. 총각은 얼굴이 밝게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셋째 딸은 방금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자면 주인이 불편하고 주인이 밖에서 자면 제가 불편하지요. 그럼 우리 방에서 다 같이 자요. 셋째 딸은 태연하게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어머니와 총각도 나란히 누워 한 방에서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총각은 숯을 굽는다며 움막으로 올라가고 노모와 셋째 딸만 집에 남게 되었어요. 셋째 딸은 집안을 둘러보며 빨랫감을 꺼내 빨래를 하고 집안도 말끔히 청소했어요. 노모는 아들에게 줄 점심을 하느라 부엌에 있었고요. 점심 준비를 마친 노모가 바구니에 음식을 담아 머리에 이려고 할 때였어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이고 가시려고 하세요? 제가 올라갈게요. 셋째 딸은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숯가마로 올라갔어요. 배고프시죠? 어서 점심 드세요. 딸은 총각에게 점심을 먹으라고 말하고는 숯가마를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가마 아궁이 양쪽 기둥을 세우고 있는 돌을 보니 그냥 돌 같아 보이지 않았죠?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까맣게 그을린 돌을 나뭇잎으로 닦아보았죠.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그건 그냥 돌이 아니라 황금이었던 거예요. 딸은 총각이 밥을 다 먹길 기다렸다가 총각에게 다가갔어요. 다 드셨나요? 예, 잘 먹었습니다.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숯을 꺼내야겠어요. 총각은 배를 두드리며 딸을 바라보았어요. 숯은 그만두고 저기 아궁이 양쪽 기둥에 있는 돌을 꺼내서 장에 내다 파세요. 내다 팔라고요? 제가 아궁이에 맞는 돌을 찾느라고 온 산을 다 돌아다니다가 겨우 찾아낸 건데요. 그리고 저 돌을 얼마에 판단 말입니까? 제 말을 들으세요. 누가 저 돌이 얼마냐고 물으면 제 값만 주시오라고 하세요. 총각은 예쁜 아가씨가 방실방실 웃으며 말을 하자 듣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아궁이의 돌을 빼서 지게에 지고 셋째 딸의 말대로 장터로 나갔죠. 총각은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자 한 노인이 돌을 유심히 바라보며 다가왔어요. 여보시오, 이것을 팔 것이요. 팔 것이라면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에 팔겠소? 총각은 셋째 딸이 시키는 대로 대답했어요. 예,
제 값만 주십시오. 노인은 총각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며 걸어갔어요. 장을 나와 노인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니 부자들만 사는 마을이 나왔어요. 노인은 그 부자 마을에서 가장 크고 좋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각은 두리번거리며 따라 들어갔어요. 잠깐 기다리게나. 노인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자루에 가득 돈을 담아가지고 나와 총각에게 주었어요. 이거면 되겠나? 글쎄요. 그냥 제 값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자 노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니 또 다른 자루에 가득 돈을 담아가지고 나왔죠. 자, 이제 제 값은 될 것이네. 총각은 돈 자루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돈자루를 본 노모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셋째 딸은 당연하단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세 가족은 마을로 내려와 땅을 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그 마을에서 가장 멋진 기와집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살 집도 마련됐고 세간살이도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수충 그만 구우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글 공부를 하세요. 쑥 굽는 총각은 셋째 딸의 말대로 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몇 년이 지나자 글을 읽는 점잖은 선비가 되었지요. 셋째 딸은 숯을 굽던 총각을 남편으로 맞아 선비로 만들고 노모를 잘 돌보다 보니 친정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 친정 부모님을 찾아뵙고 오라며 편지를 보냈죠. 며칠이 지나자 하인은 편지를 그대로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써준 편지를 왜 전하지 않았느냐? 예, 마님, 그게 마님께서 사시던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집에 살던 우리 부모님은 어디로 이사를 가셨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사를 간 것이 아니고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집도 땅도 다 팔고 거지가 돼서 마을을 떠났다고 하던데요. 딸은 부모님이 거지가 됐다는 말을 듣자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의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본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어요. 무슨 걱정이 있으시오? 아내는 하인을 시켜 친정집에 편지를 보냈던 일과 친정 부모님이 거지가 돼서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모두 들려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오?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당신의 부모님을 꼭 찾아드리겠으니 말씀해 보세요. 아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마을 구석구석에 거지를 위한 잔치를 벌인다는 방을 붙이고 잔치를 시작했죠. 나라 안에 거지랑 거지는 모두 다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셋째 딸은 대문 옆 방에 앉아서 집안에 들어오는 거지들을 모두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디에 계세요? 며칠이 지나도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셋째 딸은 마음이 아팠어요. 드디어 거지 잔치의 마지막 날인 열흘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 점심이 지나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잔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방이며 마당에 있는 거지들에게 이제 잔치가 끝났다며 돌아가라고 했지요.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나 봅니다. 열흘 동안 잔치를 베풀었지만 오시지 않네요. 너무 상심 마시오. 며칠 있다가 다시 잔치를 합시다. 예, 이제 대문을 닫아야겠습니다. 대문을 닫으란 주인 마님의 명령을 듣고 하인이 문을 닫으려고 할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거지 부부가 달려오며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시오, 나리, 우리도 밥을 좀 주시오.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자 셋째 딸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바로
부모님의 목소리였거든요. 딸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거지 부부를 반기며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온갖 산의 진미로 가득한 음식상을 차려내왔지요. 부부는 고개도 들지 않고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어요. 한참 먹고 난 부부는 고개도 들지 않고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마님. 이 귀한 음식을 먹여주셔서요. 딸은 부모님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를 몰라보시겠어요? 저예요, 셋째 딸.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딸을 바라보았어요. 아니, 그래, 내 딸이구나. 내 딸이야. 예, 아버지께서 내쫓은 셋째 딸입니다. 딸은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부모님에게 들려주었어요.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보았어요. 미안하구나. 잘못했다. 이게 모두 네 복이라는 걸 내가 몰랐구나. 부모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다시 만났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여기서 저와 함께 사세요. 그래, 고맙다. 내가 잘 살았던 것도 다 네 복에 잘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구나. 셋째 딸은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재치 있는 딸. 옛날 어느 마을에 딸 셋이 있는 딸 부잣집이 있었어요. 딸들은 모두 착하고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아버지 되는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자기 것을 나누기는커녕 남의 것을 보고 좋아 보이면 몰래 가지고 오기도 했죠. 딸들은 그런 아버지를 타이르고 설득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어요. 어느덧 딸들은 모두 시집을 가고 아버지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어요. 혼자 있기도 적적하고 심심하네. 딸네 집에 구경이나 가볼까? 아버지는 세 딸 중 가장 부잣집으로 시집간 셋째 딸의 시댁으로 놀러 갔어요.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자 딸은 무척 반가워했죠. 아버지,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딸뿐 아니라 사위며 사돈 내외까지 모두 반겨하며 맞아주었어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 번쩍이는 자개장에 비단 보료가 깔려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딸의 집은 훨씬 더 부잣집이었어요. 아유, 시장하시지요. 금방 상을 차려오겠습니다. 잠시 후 하인들이 들여오는 상 위를 보니 온갖 산의 진미들이 번들번들한 녹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음식들을 보며 침이 꿀떡 넘어갔죠. 딸은 아버지의 성미를 아는 터이라 조심스러웠어요. 아버지,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너무 많이 드시면 탈나십니다. 아버지는 딸의 말은 듣는 척도 안 하고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웠어요. 입으로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눈으로는 음식이 담긴 녹그릇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저 녹그릇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지고 가나? 저 녹그릇을 가지고 가야 할 텐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했죠. 떡이며 고기며 온갖 음식들을 배가 터지도록 먹은 아버지는 이제 피곤하니 자야겠다며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밤새 배를 앓는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잠도 오지 않자 음식이 담겨있던 그 그릇을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히 들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죠.
내가 오늘 밤에 그 그릇들을 가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마당에 나가 부엌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참을 여유도 없이 바지에 뿌지직하고 똥을 싸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냄새도 나고 어쩌나.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마당 구석에서 바지를 벗었어요. 그때 개가 나와서 아버지의 똥 싼 바지를 물고 갔어요. 저놈의 개가 나와서 바지까지 없으니 아이고, 두루마기라도 잘 여며보아야겠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두루마기를 부여잡고 부엌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엌에 있는 녹그릇을 한 짐 짊어지고 나갈 곳을 찾아보았지요. 밤이 어두워서 어디가 어디인지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두리번거리며 나갈 문을 찾다가 그만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사돈집에서는 도둑이 들었다며 하인들이 몰려 나왔어요. 저기 도둑이 맞네 맞아. 한 짐 짊어지고 나가려고 했구만. 하인들은 저마다 가지고 나온 몽둥이로 아버지를 때리는 거예요. 한참을 두들겨 맞은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질질 끌려서 사돈 내외 앞으로 갔어요. 주인 어르신, 도둑놈이 들었습니다. 사돈 내외는 물론 다른 가족들도 모두 나와 있었어요. 사돈 어른은 주위를 둘러보며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다들 다친 곳은 없느냐? 그런데 우리 사돈이 안 보이는구나. 시어른의 말씀을 듣고 딸은 아버지가 주무시는 곳을 찾아가 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죠. 아버지의 성미를 알고 있던 딸은 매를 맞아 퉁퉁 부어있던 도둑이 자기 아버지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통곡을 하며 달려갔어요. 아버지, 아무리 유명한 점쟁이가 한 말이라도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하시면 어찌합니까? 도둑을 붙잡고 통곡하는 며느리를 보자 시댁 어른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바지도 입지 않은 저 미친 도둑이 사돈이란 말이냐? 예, 아버님, 어머님, 제가 시집을 올 때 저희 마을에 사는 유명한 점쟁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몰래 그릇을 훔치다가 걸려 아버지가 두들겨 맞으면 제가 서방님과 백년해로를 하고 시부모님께서 무병장수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리 하신 겁니다. 아유, 아버지, 바지까지 벗으라고 했다고 정말 벗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며느리가 울면서 하는 말을 듣고는 시어른들은 감격했어요. 아유, 자식을 이리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딸을 잘 키우셨겠습니까? 우리가 며느리를 잘 들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딸의 재치 있는 말 덕분에 시어른들은 딸은 물론 아버지도 훌륭하고 인자한 사람으로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퉁퉁 부은 얼굴로 집에 돌아가겠다며 인사를 했지요. 속으로는 부끄러웠지만 딸 덕분에 망신을 사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잘 대접받고 갑니다.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그냥 가셔서야 되겠습니까? 약소하지만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돈 어른들은 아버지가 탐내던 녹그릇이며 비단들을 한 짐 싸서 선물로 주었어요. 아버지는 딸 덕분에 선물을 가득 들고 싱글벙글하며 집으로 돌아갔대요.